다시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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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번 시간에는 음택에 대해서 그냥 총론식으로 한 두 번에 걸쳐서 음택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 교재로는 79쪽에 요 풍수 총론, 우리 풍수 총론이라고 뭐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풍수라고 하는 것은 풍수질이라고 하는 그 학의 준말이다. 대개 우리가 가며라는 말도 써요. 가며, 수레 여자를 써요. 땅이 만물을 다 싣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을 수레로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가며다 이런 표현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리를 갖다가 이제 이 하나의 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술 뭐 이런 등으로도 불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풍수, 도대체 풍수가 왜 묘소를 뭐 어떻게 쓰면은 뭐 그게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보면은 80쪽에 풍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기에 글을 좀 써놓은 게 있는데, 이 풍수의 본질은 생기와 감흥이다 이런 얘기예요. 생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시신을 땅에다가 딱 묻으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산천의 전기를 탄다 이런 얘기예요. 시신이. 그러면은 그 시신이 산천의 전기를 타면은 요걸 이제 생기를 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신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부모 자식 간은 같은 동기지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형제만 동기지간이 아니고 애비의 이 혈육과 육신이 후손과 그대로 기가, 우리가 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치로 얘기를 하지만은 기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기운끼리 응해요. 내 기품이 맑으면은 맑은 기운이 나와 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상응 동기상구다. 같은 소리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끼리 서로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기품이 맑으면은 산천에 이게 천지간에 맑은 기운이 나와 함께 응하는 것이고, 내 기품이 탁하면은 그럼 탁한 기운이 나하고 함께 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모 자식 간은 같은 동기지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시신이 거기 어떤 감흥을 하게 되면 그것이 후손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기중화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음택에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풍수로도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풍수의 본질은 생기와 감흥이다. 감흥은 시신의 그 기를 후손이 느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게 감흥이죠. 자, 이게 이제 장경에 보면은 곽박이 쓴 장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동산서붕의 영종동웅이라. 이게 구리동자. 예, 동산서붕의 영종동웅이라. 이게 이제 한무제 때에
동방사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문제 때 궁궐에서 종이 있었는데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종소리가 나더란 얘기, 울리더란 얘기, 종이. 응?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무슨 연고일까? 동방사기에게 이제 물은 거죠. 물으니까 동방사기 말하기를 이 종이를 어디서 캐왔습니까? 이 범종을 어디서 캐왔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저 어디에 구리산이 있는데 에? 서쪽에 구리산이 있는데 그쪽에서 캐왔습니다. 하니까 아마 필시 그 산이 무너졌을 겁니다. 에? 말하자면은 그 어미산이 무너졌으니까 자식이 거기에 응했다 이런 얘기예요. 에? 그래서 동산 서붕에 구리산이 서쪽에서 붕괴가 된 거예요. 구리산이 서쪽에서 붕괴가 되니까 신령한 종이 영종 신령한 종이 동쪽에서 응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의 그 체백이 후손에게 그대로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감흥의 이치를 여기 장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청호경 대개 우리가 이 풍수지리 책에 대개 원조격으로 보통 청호경을 얘기하죠. 청호경에 보면은 백년환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무명의 씨앗으로 인해서 이렇게 체백을 갖추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00년 몸 유지하다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백년환화에 이형 귀진이라 형체를 떠나서 저 이제 보이지 않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귀진이라 정신이 입문하고 골해가 반근 반근 호대 골해는 뼈다귀가 이제 다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정신이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고 문 안으로 들어가고 뼈가 근원으로 돌아가매 길기가 감응하야 누복급이니라. 길한 기운이 여기에 감응을 해서 거듭 누복이라고 하는 건 거듭 복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복이 급이니라. 사람에게 미치니라. 동산 토염에 서산 기운이라고 했지요. 동산이 불꽃을 토함에 서산에 구름이 인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그 생기가 후손에게 그대로 이렇게 감응이 된다 하는 이치를 청호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 이제 81쪽에 보면 풍수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쭉 책을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열거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쓰지는 않고 몇 가지 열거를 했는데 대개 우리가 여기 저 81쪽에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맨 밑에 줄 풍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된 시기는 당나라 때예요. 당나라 때. 이 당나라 때의 풍수는 일반적으로 산천의 형세를 보아 생기 있는 터를 잡는 형기론과 자연의 흐름을 살펴서 패철로 방향, 이 좌향을 정하고 하는 이기론 풍수학이 구분되어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수는 두 가지 흐름을 타고서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형기론과 이기론.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문헌으로 볼 때에 이 두 가지 이론의 흐름이 바로 당나라 때부터 싹을 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풍수지리를 혹시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형기론의 이 원전격은 보궁천 선생이 쓴 설신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설신부라고 하는 책은 주로 이 형세론 갖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세론 갖고. 그래서 설신부로 볼 수 있는데 요 청대의 맹천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설신부에 주석을 다른 게 있어요. 요것도 그냥 잘 돼 있습니다. 이와 반해서 같은 시대에 이기론으로 이름을 낸 사람이 바로 양균송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풍수지리에서는 여기 양균송이라는 사람 많이 등장합니다. 예. 이 사람은 이제 당나라 국사예요. 당나라 국사인데 양공은 호가 균송이요. 휘는 이름은 익이다. 이게 익. 양익. 자는 무장이다. 그가 지은 청랑경 서문과 청랑 오어, 심오할 오자 쓴 거예요. 오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풍수 이론을 이기로 설명한 것이다. 나경의 8층에 있는 외반 봉침,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경 공부할 때 그거 설명합니다. 우리가 나경의 24방위를 이렇게 그려놓은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지반정침, 저기 인반중침, 여기 외반봉침, 4층, 6층, 8층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각각 쓰임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외반봉침을 제작한 분이에요. 외반봉침. 그러니 88향이 그의 이론이다. 이 좌향을 아시려면은 요 88향을 요 아셔야 돼요. 뭐 말이 88향이지 사방으로만 22향만 그 이치만 잘 알면 돼요. 12지지의 이 포태법만 잘 하시면은 88향 아주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공부하신다면은 필히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풍수지리를 공부하신다면은. 그는 천반봉침과 봉침 분금을 지어서 여기 이제 이 봉침 분금이 패치의 9층 맨 마지막에 그 분금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기 때문에 조빈 모부, 아니 문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문짝을 이렇게 바꿔주니까 아침에 가난했던 사람이 저녁에 부자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에? 문을 고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이 도망갔대요. 그래서 문을 고쳐줬더니 저녁에 돌아오더라. 자, 그러니 조빈 모부라는 아침에 가난했던 자가 저녁에 부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이 고사까지 나왔다. 아까 보궁천 선생의 설신부 이 형기로는 요걸 이제 이은 사람이 명대의 서씨 형제, 서선술, 서선계, 이분이 쓴 인자수지, 여기 인자수지를 갖다가 이게 한글로 쓰니까 좀 그런데, 예, 사람의 자식이라고 한다면은 모름지기 알아야 할 게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풍수지리예요. 아니, 내 부모님이 병이 났다. 어느 의사한테 함부로 맡길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대 이상 의원 생활을 한 그 후손에게 약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디 함부로 누구한테 함부로 내 부모님 체백을 맡길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서도 공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풍수서도 공부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인자수지라는 책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그거 이게 번역돼 출판된 게 나온 게 있는데 책이 두꺼워요.
두껍지만은 볼만한 책입니다. 예? 그 인자술이라는 책, 여기 현기론으로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저도 그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인자술이라는 책을 한번 꼭 필독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 설신부를 갖다가 이렇게 계승해서 현기론으로 계승해 나온 책이 바로 인자수지라는 책이라는 것이고, 또 여기에 이제 양구빈의 이기론, 당나라 국사, 구빈, 이게 가난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구빈 아니에요? 구빈. 양구빈의 이기론은 이 호순신의 지리 신법이라든가, 조구봉 선생의 지리 5결, 지리 5결에 의해서 꽃을 피웠다 말할 수 있다.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지리 5결도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예전에 누가 뭐 지리 5결이니 지리 10결이니 해가지고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누구더라? 아, 여기서 밝히면 안 되겠네. 엉망으로 글을 써놨어, 엉망으로. 어? 그래도 잘 팔리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어? 아이고. 요 지리 5결책 설명력이 참 좋아요. 여기 책에서도 지리 5결에 있는 글 많이 이게 채록을 한 거예요. 요 책에도. 제가 이게 예전에 이 책이 아닌데, 아예 여기에 이제 그림 같은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원광대학교 동양철학대학원 거기서 제가 주역하고 풍수지리하고 두 과목을 제가 거기에 이제 대학원생들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그 책자로 교재로 썼던 건데, 지금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림 같은 거 붙이는 법도 모르지 막 이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책 내용이 좀 부실해졌어요. 부실해졌는데, 이것도 한번 좀 체계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책의 내용에, 아까 인자수지라고 하는 이 책, 그 내용이라든가, 지리오결 등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여기에, 83쪽 아래쪽에 볼까요? 여기 83쪽 아래쪽에 청나라 시대에 들어오면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지리된 이거 다 좋은 책들이에요. 네? 좋은 책들 이런 것도 한번 쭉 보시면 참 좋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기론 쪽에서 청나라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풍수이론은 폭넓고도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많은 서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 공문성이라고 하는 사람, 공자의 62세 소녀예요. 이분이 지은 책이 여기 직지원진서가 있어요. 이건 집자로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공문성이 지은 직지원진집과 조정동, 조구봉 선생의 지리오결이 대표적이다. 이기론의 서적으로서는. 여기 공문성은 노승인데 승려인데 속성이 공시요 이름은 문성이다. 공자의 62세 손이다. 사명산인이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용혈사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밝은 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법포는 여옥철령이라 해요. 뚫을 철자에 무덤영자 쓴 거예요. 아주 무덤 속까지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세하려는 뜻을 두었으며 장성함에 속에 동산이라고 하는 그 산 아래에서 삭발하고 지귀함이라고 하는 그 암자에서 거처했는데, 하루는 정중은 뭐냐면 선정 중이에요. 정좌에서 선정한 중에
대사를 보았다. 여기 대사는 뭐냐면 관세음보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세음보살이 관음보살이 양지류 버드나무와 물로 그의 눈을 씻어주며 말하여 가로되 네가 세연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세인을 구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서 그 연고를 깨닫고 지리요기를 얻으니 말한 바가 그야말로 화복 여향이었다. 소리 울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경순 제사라. 여기 경순은 누구냐면 곽경순, 곽박을 얘기합니다. 곽박. 곽박이 다시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지리직지 원진서가 이 원진서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도 이게 시간 나면 내가 이걸 한번 번역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워낙 글자가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이 번역하다가 제가 말았는데 책 내용은 좋습니다. 책 내용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기론 쪽에서는 인자수지를 하나 잘 보면은 그 대강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기론 쪽에는 바로 직지원진서라든가 조구봉 선생의 지리 5결 이런 거를 딱 보시면은 체계를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87쪽을 한번 보실까요? 87쪽. 뭐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총론격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고 삼아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냐면 여기 복험 부영법이요. 옛 무덤을 다시 한번 증험을 해보는 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쓴 무덤을 찾아가서 이게 보는 법을 갖다가 여기 설명한 거예요. 이게 복험 부영법이에요. 자, 지리 5결에 의하면 옛 무덤에 가서 먼저 혈을 중심으로, 여기서 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체에도 여기 혈자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산천에도 거기에 다 혈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신이 묻히는 자리를 혈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멍혈자를 써요. 옛 무덤에 가서 혈을 중심으로 전후 좌우의 형세를 두루 관찰한 다음 혈압에 이르러서 폐철을 놔요. 자, 근데 우리가 폐철을 어디다 놔야 되겠어요? 폐철. 묘가 있는데. 시신이 묻혀있는 그 한가운데에 그냥 그 봉분 위에서 딱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쓰기가 미안하니까 그냥, 상석이 있는 데다가 놓고서 우리가 폐철을 보지만, 본래는 시신 묻힌 바로 그 무덤 위에 올라서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는 법이 물을 보는 법과 용을 보는 법, 이 두 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기리오결에서는 물을 더 이렇게 중시한 거예요. 물. 모든 기륭화복은 다 물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큰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작은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제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대수와 소수가 큰 물과 작은 물이 어느 방위로 흘러가느냐. 이제 좌청령 우 백호가 있고 앞에 명당이 있고 한데 만약에 비가 오면은 물이 흐를 거란 얘기, 물길. 근데 이 물길이 결국 어느 한 곳으로 빠져나가요. 어느 한 곳으로. 거기를 수구라고 하는 거예요. 물 빠져나가는 자리. 이때 수구를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세워
표시한다. 이게 뭐냐면 겨울에는 대강 알 수가 있겠지만은 여름 같은 때는 그냥 살림이 찌들어져 있으니까 어디가 수구천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 보고서 이제 어린 사람한테 야 저기가 장대 높이 들고 거기 저기 물 빠져나가는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묘자리에서 그 물 빠져나가는 자리를 방으로 이렇게 재는 겁니다. 이게 장대를 세워서 표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나도 처음 공부할 때 다 그렇게 예? 공부하고 했어요. 다음에 혈위인 이제 무덤 위에 올라가서 한가운데에서 나경을 반듯하게 내려놓고 외반 봉침으로 외반 봉침은 8층이에요. 우리 24방위가 4층, 6층, 8층 있다고 했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좌향을 살펴보는데 4층을 놓고 살펴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저기 뭐야. 지금 여기에 78쪽 볼까요, 한번? 77쪽. 77쪽을 보면은 여기 나경도가 있어요. 77쪽에 나경도가 있는데 여기에 4층에 24방울이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죠. 흑백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죠? 거기에 집안 정침이에요. 이게 집안 정침. 또 6층에 또 24방울이가 또 그려져 있어요. 여기 가운데 인반 중침이라고 해요. 인반. 또 8층에 또 24방울이가 또 그려져 있어요. 24방울이가. 네, 요걸 외반 봉침이라고 해요. 꿰멜뽕자 써가지고 외반 봉침을 왜 꿰멜뽕자를 썼는지 그건 나중에 이제 폐철 공부할 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향을 볼 적에는 4층으로 보면 안 돼요. 8층으로 봐야 돼요. 8층. 네. 이 외반 봉침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반 봉침으로 혈전에 있는 내수구를 살펴서 물이 양쪽의 물이 어느 곳에서 사귀었는지 사귀었다는 얘기는 합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요게 묘자리예요. 여기가 묘자리라고 한다면 봉분위에서 폐철을 놓고서 이제 물이 흐르는 방향을 살펴보는데 요걸 뭐냐면은 자, 요 묘자리에서 하늘에 비가 왔을 때 여기에 물방울 떨어지면 이렇게 흐를 것이고 여기 이쪽에 물방울 떨어지면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이 내 봉분에 있는 물이 흘러가는 요 물을 갖다가 골육수라고 해요. 이걸 원신수라고도 해요. 원진수. 원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되게 그냥 원신이라고 하는데 되게 사람들 원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신수예요. 이걸 골육수라고 하는데 요 물이 어디에서 합하냐 요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묘자리에 가서 요걸 내수구라 하는 겁니다. 요걸 합금수라고 돼요. 바로 여기 옷깃 여기 합해진 그곳. 요게 30년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내수구를 살펴서 양쪽의 물이 어느 곳에서 사귀었는지 여기 합금이에요. 합할 합자에 옷깃 금자를 붙인 거예요. 옷깃 금자. 그래서 이게 귀고인지 불귀고인지 이건 뭐냐면 수구가 적실하냐 적실치 않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본다. 여기 고라고 하는 것은 자 물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물이 들어오는 것은 생황방에서 물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사절 방향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묘절 절태양으로 물 빠져나가는 것이죠. 절태양으로. 그러니까 아니 절태양이 아니지 묘절태. 그렇죠. 묘절태. 그래서 여기 고자가 이게 창고 고자가 이게 묘를 뜻하는 겁니다. 묘절태 묘. 그래서 귀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살펴본다. 그래서 실로서 직선을 만들어 겨누어 보고,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실로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서 겨누어 보고, 그리고 이게 천간자나 지지자 위에, 사실은 우리가 24방울을 얘기하지만은 천간과 지지를 합해서 쌍산 12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임자, 계축, 간인, 간묘, 을진 이런 식으로 이걸 쌍산 12궁이라고 하는데, 가능하면은 물 빠져나가는 자리는 천간자 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네, 이 지리 직기원인서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수, 진종, 천상거라. 모든 물은 다 천간자 우위를 따라서 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지지자로 보내주면, 지지자로 보내게 되면은 반드시 한번 살을 당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양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양택에서도 우물물을 팠는데 그 우물물을 갖다 어디로 보내냐는 얘기예요. 사절 방향으로 보내야 돼요. 흉방으로 보내야 돼요. 생방에서 물을 얻어가지고 보낼 때는 흉방으로 보내야 돼요. 네. 그런데 보내더라도 반드시 천간자 상을 따라서 보내야지, 지지자 상으로 보내면은 한 차례 살을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살은 다 지지자 속에 있는 거예요, 살은. 그리고 혹 천간으로 나가는지 혹 오로지 지지자로 나가는지와 물이 흘러서 거래함에, 우리 황천쌀, 이 황천쌀 나중에 이제 폐철 나갈 때 황천쌀 갖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양택에서도 중요해요. 이 황천쌀. 황천쌀에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구빈 황천이 있고 살인 황천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폐철 나갈 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택이든 양택이든 이 황천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된다. 네? 다음에는 좌향이, 이제 그러고 나서 좌향이 어떠냐, 이게. 좌향이, 지지자 향인지 천간자 향인지. 그리고 이 좌향이 생방인지 왕방인지, 생황이 아닌지를 살핀다. 예를 들어서 우리 24방우에 여기 이제 천간자 다 집어넣지. 임자, 계축, 간인, 간묘, 을진, 손사 이렇게. 그런데 자, 우리 요 인이라든가 사라든가 신, 해, 요 좌향을 놓게 되면 요것은 다 이게 다 장생지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로 향을 놓더라도 이렇게 인사, 신에 요 향을 놓게 되면은 주로 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손을 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 묘, 유는 이건 왕방이죠. 왕방에서는 주로 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8향을 할 때에도 그 향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자식이 자식을 이제 얻는 거, 재물을 얻는 거,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용이 이제 용이 무슨 글자상으로 입수가 되는지. 여기 입수라고 하는 거. 자, 입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참, 직접 묘소 같은 데 가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산이 이렇게 이제 내려온다 하면은 맨 높은 산이 있고, 내려오면 이게 이제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여기 혈자리가 여기가 이제 혈자리가 있는데 뭐 이제 막 지각도 치고 이제 했겠죠. 이 혈자리를 중심으로 여기에 살그머니 높은 봉우리가 하나 생겨요. 이래야 이게 여기 혈이 깃드는 거예요. 여기를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요 산과 여기를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를 혈성이라고 해요. 혈성. 여기에서 이 이제 요 시신이 묻히는 요 자리. 여기는 이제 입혈이라고 해요. 입혈 또는 개안했다, 개면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기 바로 전에 요 산봉우리와 여기 요 봉우리와 여기 봉우리 예, 여기 이어진 용맥이 있어요. 용맥. 이 용맥이 잘록해야 돼요. 여기를 갖다가 속기차라는 말 써요. 묵불 속자에 기운기자. 반드시 여기가 혈이 깃들려면은 여기가 잘록해야 돼요. 사람 신체도 보면은 이 하나의 머리가 생기는데 여기 목이 이렇게 가늘해. 목이 두터우면은 여기에 혈이 깃들진 않아요. 손도 여기 다섯 손가락이 생기지만 여기가 잘록해요.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도 잘록해야만이 거기에 기운이 거기에 기운이 여기 깃든다라는 이게 하나의 혈증이에요. 혈증. 우리가 피리도 왜 구멍이 작으면 더 소리가 높게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트 사이에서도 통로가 가늘수록 바람이 더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요것을 말하자면 이제 속기라는 말 써요. 속기. 여기를 이제 속기체에서 여기 속기체에서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겠죠. 이게 절대 넘어와서는 안 돼요. 넘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자리 말하자면 여기가 좋은 혈자가 되려면 여기 한 산만 딱 뜨면은 그냥 끊어질 듯한 그런 정도야 아주 여기에 명혈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좀 직접 가서 한번 좀 봐야만이 공부가 되는데 여기에서 살그머니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이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입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여기를 입수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가 입수예요. 그래서 여기 입수가 어느 방향에서 오느냐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여기 혈성에서 이 자리 방향을 재는 거예요. 여기를 재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재는 겁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폐철할 때, 여기 폐철 공부할 때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용상팔살이라든가, 이런 거 다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무슨 글자상으로 이게 입수가 되느냐, 요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생룡이냐, 사룡이냐, 생룡이냐, 사룡이냐.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을 우리가 형세론 쪽으로도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기론 쪽으로도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 생룡이냐, 사룡이냐라고 하는 것은 용맥이
용맥이 기복을 하느냐. 우리 기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지리 용어가, 예, 기복이라는 말 써요. 요건 고개를 쳐든 거고, 요건 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맥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상하로 하는 것을 기복이라 하는 것이고, 굴곡은 좌우로. 쭉 뻗으면 이건 죽은 뱀이지, 이거 살아있는 뱀이 아니잖아요. 죽은 용이지 살아있는 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복하고 굴곡하는 것이 활발할수록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기론적으로는 자, 용맥 여기 입수에서 입수용을 보는데, 여기에 용맥이 요 임자, 개축, 요 임자상으로 용맥이 들어오면 살아있는 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자계로 들어오게 되면 죽은 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기론과 형세론 두 가지를 참조해서 이제 과연 이 용이 지금 살았느냐 죽었느냐, 요걸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과 물이 잘 배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용은 가만히 그쳐 있는 것이니까 여자를 상징하고, 물은 계속 흐르니까 남자를 상징해요. 이 용과 물의 잘 배합이 되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게 뭐냐면 좌향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좌향을 쓸 적에는 8층으로 쓰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좌향을 쓸 적에 4층으로 쓰지 말고 8층으로 쓰라는 거예요. 8층에 갖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통규인지 불통규인지, 이게 뭐냐면 이 규자가 구멍규자예요. 수구를 말하는 거예요. 수구처. 물 빠져나가는 자리. 그 수구처가 적실하냐, 적실치 않느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귀인이 어느 방위에 있는지, 삼길육수방위, 우리 천을귀인, 귀인 간무경은 우양이요, 그렇게 귀인 방위 얘기하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귀인 방위는 뭐냐면 좌청류,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주변에 산을 보는 거예요. 산을 보는데 대개 산 밑보다도 산 봉우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저 봉우리가 참 예쁘네. 귀인이 앉아있는 모습이네. 이렇게 주로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앞산이든 뒷산이든 모든 산, 청령, 백호, 주작, 현무, 사방의 모든 산들을 다 놓고서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귀인이 또 어떤 귀인과 합했는지, 그리고 이게 득우했는지 부득우했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귀인이 동방에 있느냐 서방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우위를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이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건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혹 물만 통규했는지 용만 통규했는지, 혹 현관 통규를 합하였는지. 현관할 때 이게 현관이 뭐냐면, 현은 향을 말하는 거예요. 향. 관은 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용과 이게 통규할 때 이 규자는 수구를 말하는 거예요. 수구. 요건 수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용과 물이 과연 잘 조합을 이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귀인이 어느 방위에 있는지, 그 귀인이 어떤 귀인과 합해있는지, 이게 뭐예요, 이거? 득우했는지 부득우했는지를 살핀다면 묘주인의
현재 묘자를 보건대 이 주인이, 예? 어떻게 살았고, 후손이 어떻게 되겠고 하는 거, 그 기육 여부를 대개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생방의 산과 물의 유무를 보면 인정, 사람의 유무를 알 수 있고, 주로 이렇게 여기 생방이 생방. 생방이 뭐냐면 여기 인사, 신해, 이렇게. 방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왕방의 산과 물이 이제 보면은, 산과 물의 유무를 보면은 재물의 유무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재물의 유무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천주산. 이건 뭐냐면 서부 건방이에요. 건방에 산이 우뚝 솟아 있어야, 솟아 있는 걸 요걸 천주산이라고 해요. 저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저 백양사에 가면 미씨 할머니 묘소가 있어요. 울상김씨. 그 묘를 쓰고 나서 아주 그냥 울상김씨가 막 발흥했다고 그러죠. 거기 보면 아주 천주산이 아주 탁 거기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고저로 수요 장단을 알 수 있다. 장차 12궁이라든가 뭐 자축인미 진사오미 쌍산 12궁을 말하는 것이죠. 24자와 사유팔관으로 12가지의 긴 선을 사용해서 주위를 일일이 살펴보아 천간이 몇 분에 있고 지지가 몇 분에 있고 형상이 좋은지 나쁜지와 혹 이게 귀혈인지 뼈쪽 솟으면 되게 귀혈로 얘기하고 두툼하게 이렇게 생겼으면 산이 그럼 부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혈이 따뜻한지 따뜻하지 않은지와 바람이 부는지 불지 않는지와 안산이 면궁인지 불면궁, 이건 뭐냐면 나를 향하고 있는 모습인지 잘 이렇게 누워있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자리 그 아래 하사의 유무 등을 살펴본 뒤에 지리 오결의 도형을 참조해서 길한 것은 길로 판단하고 흉한 것은 흉으로 판단한다면 결단코 법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